네, 안녕하세요. 챕터 5-3 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할 최준수라고 합니다.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 내용에 대해서 리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컨텐츠인 쉘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 리뷰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지금까지 배웠던 모델들이랑 그 모델들에 대한 해석력의 차원에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먼저 접하는 모델은 선형회귀입니다. 선형회귀 모델은 회귀 개수를 통해 해당 변수의 해석력 지표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결정 개수를 통해서 모델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약화를 통한 해석이 매우 용이하고요. 하지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비선형적인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은 현저히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의사결정 나무를 배웠었죠. 이거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의 순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비교적 보기 쉽게 파악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퀀셜하게 의사결정 과정이 저희가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 시 해당 변수가 인피니티를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계산해서 변수 중요도를 계산 가능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앞서 배웠던 지니 피처 임피던스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트리를 앙상블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랜덤 포레스트, 엑스부스트, 라이츠비엠 같은 모델들인데요. 이 모델들은 이제 단일 트리 모델보다 성능이 되게 우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 데이터에서 캐글이나 이런 데이컨 같은 공모전을 보시면은 정형 데이터에서 이제 트리 앙상블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은 또 트리와 동일하게 변수 중요도를 계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머신러닝의 약간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뉴럴넷이 있고요. 뉴럴넷이 있는데 이 친구는 태생적으로 이제 블랙박스 모델입니다. 이게 각 레이어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액티베이션을 하고 이제 어떤 각 레이어의 어떤 가중치를 다 업데이트를 해서 최종 아웃풋을 내는데 이 아웃풋을 내는 과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드의 어떤 해석력을 각각 해석력을 되게 찾기가 어려운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태생적인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매우 부분적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제 추후에 설명할 기법들이랑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법들을 사용해서 매우 부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을 충분히 이제 최대로 가져가면서 성능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 해석 용이성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장 해석이 많이 필요한 모델들이 이제 뉴럴넷이다 보니까 이 뉴럴넷을 해석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델 에그노스틱 메서드들을 배웠었죠. 이게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해석 방법인데, 원래 모델을 이제 블랙박스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내부 변수에 접근하지 않고, 모델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만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f 함수가 뭐 어떤 뉴럴넷이든 트리든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든 상관이 없이,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걸 모델 어그노스틱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해석을 네,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모델 어그노스틱 메서드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분 의존성 플롯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퍼뮤테이션을 통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게이트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 대리분석 모델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죠. 글로벌 서로게이트랑 로컬 서로게이트로 나눠졌는데 글로벌 서로게이트는 학습 데이터 전체를 사용해서 원래 함수 f를 모사하는 대리 모델 G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서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 하나 또는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는 기법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라임이라던가 그러니까 모든 서로게이트 모델들이 이런 밑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따르게 됩니다. 인풋이 있으면은 원래 모델에는 그냥 인풋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이거를 설명하는 대리 모델에는 간단화된 심플리파이드 인풋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F도 이제 예측을 하면서 F는 이제 원래대로 예측을 하죠. 그리고 G는 이제 얘도 예측을 하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이 G의 예측값과 F의 예측값을 비교를 해서 이 친구가 설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라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석하고자 하는 점 X를 고르고 슈퍼픽셀들을 설정을 했죠. 그리고 대리 모델에서 슈퍼픽셀을 설정한 후에 마스킹 정보, 그러니까 얘가 가렸는지 마스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진 병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원본 모델 F에 파이 X 슈퍼픽셀을 넣고 G에 마스킹 정보를 입력으로 넣어서 결과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G가 출력한 예측이 F와 얼마나 비슷한지 유사성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F가 가장 영향이 많이 받는 슈퍼픽셀의 조합들을 탐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본 3개 정도의 모델 어거스틱 방법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PDP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차원까지밖에 표현을 못하죠. 왜냐하면 플러시다 보니까 3차원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고, 그러면 이제 피처도 3개까지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피처 간의 독립을 가정하고 상관관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피처 간의 다중 공선성, 그러니까 한 피처가 여러 피처의 뭐 각자 피처들 사이에 이런 얽힘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얽히고 있을 때 다중 공선성, 이걸 이제 다중 공선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존재 시에 결과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퍼뮤테이션 기반의 피처 임포턴스 방법에는, 일단 이거는 진위 임포턴스의 개선이긴 하지만서도 결과가 일정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임포턴스를 계산을 할 때 랜덤한 피처를 갖다가 랜덤한 값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랜덤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얘도 다중 공선성이 존재 시 결과가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라임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비슷하죠. 그 파이 x, 그러니까 슈퍼픽셀의 샘플링 위치에 따라서 성능이 들쭉날쭉한데, 이거를 저희가 non-deterministic하다,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커널, G의 복잡도를 사용자가 직접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리스틱하게 이걸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모델에 맡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찾아본 결과 이제 데이터랑 라벨 시프트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취약하다고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데이터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다를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드버서리얼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에 일부 계산된 노이즈를 줘가지고 모델의 어떤 예측값을 바꿔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걸 속인다, 풀링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택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라임의 좀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로컬 베이스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캡은 마쳤고요. 이제 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쉐플리 어디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를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쉐플리 값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쉐플리 값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게임에서의 각 플레이어의 기여분을 수치하는 값입니다. 게임 이론이랑 이제 협력적 게임 이론을 정의를 제가 찾아와서 붙여봤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셰플리 값은 이제 협력적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게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각 플레이어, 여기서 플레이어를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의 피처의 기여분을 이제 수치화하는 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셰플리 값의 수식입니다.
이제 파이 i,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놈은 i번째 데이터의 셰플리 값이고요. m은 전체 참여자의 집합, 그리고 이 s는 전체 집합에서 i번째 데이터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얘가 나갔을 때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f는 기여도 함수입니다. fx 괄호 열고 s는 i번째 데이터가 빠진 나머지 부분 집합의 기여도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 기호의 마지막은 i번째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기여도입니다. 네, 그래서 수식을 좀 뜯어보시면 뒤부터 일단 봅시다. 뒤에 있는 이 항의 이 부분의 첫 번째 항은 i번째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기여도고요. 두 번째 이제 빼주는 항은 i번째 데이터가 빠진 나머지 부분 집합의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i가 있을 때 이제 기여도랑 i가 없을 때 기여도를 빼주는 거라서 플레이어 i의 공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i의 주변 기여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주변 기여도가 이제 뭔지 모르겠다, 이 주변이 뭔 뜻이냐 하는 거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통계에 이제 주변 분포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분포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검색하셔서 보고 오시거나 이제 질문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importance of i가 이제 플레이어 i의 주변 기여도라고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셰플리 발류 값은 이제 간단합니다. 이거를 이제 플레이어 i의 주변 기여도를 이제 평균 낸 거예요. 이제 플레이어 i의 모든 가능한 부분 집합에서의 주변 기여도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기여도를 평균 낸 값을 이제 우리가 셰플리 밸류, 그러니까 게임 F에서의 플레이어 i의 셰플리 밸류,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로 따지면 데이터 뭐 F에서의 피처 i의 셰플리 밸류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저번에 이제 발제를 했을 때 수식을 좀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플레이어 이제 이 셰플리 밸류의 개념만 좀 잘 알고 계신다면 굳이 수식을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셰플리에 대해서 알았으니 어디티브가 이제 뭔 뜻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논문에서 이제 저자들이 어디티브 피처 어트리뷰션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진 변수, 그러니까 0 아니면 1에 대한 선형 결합으로 정의된 설명형 모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라임 같은 경우에도 어디티브 피처 어트리뷰션 메서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 F가 오리지널 모델이었고요. G가 이제 설명용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H 매핑 펑션을 통해서 X를 X-로 이제 간소화를 시킵니다. 이래 간소화된 인풋 X-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Z, 이거는 이제 라임으로 따지면은 이제 마스킹 정보였죠. 마스킹 정보를 가정하고 이제 Z, 뭐 G에다가 설명용 모델에다가 이 Z를 넣으면은 이제 오리지널 모델의 어떤 그 결과값과 거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주고 G를 학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 저자들은 바람직한 어디티브 메서드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 어떤 특성이 있어야 뭐 어디티브 메서드가 완벽할 수 있나, 이거를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컬 어큐리시, 진역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은 간소화된 인풋을 설명 모델에 넣었을 때 아웃풋은 원래 인풋에 대한 아웃풋과 차이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뭐 이제 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이제 선수들 한 명 한 명 개인을 뭐 X-라고 하고 팀을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선수들의 득점을 합치면은 팀의 총 득점 F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람직한 어디티브 메서드가 갖는 특성이
두 번째는 미싱네스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미싱네스 그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뜻하느냐? 없는 또는 없어진 피처는 이제 어트리뷰션 값도 기여도 값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는 득점이 0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디티브 메서드가 갖는 마지막 특성은 컨시스턴시,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모델이 변경돼서 피처의 주변 기여도가 변경된다면 셰플리 값도 같이 변경되어야 되고요. 피처의 주변 기여도가 유지가 된다면 셰플리 값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뛴다면 득점도 똑같아야 되고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뛴다면 득점도 달라져야 됩니다. 네, 하지만 라임은 어떨까요?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컨시스턴시를 일관성을 위배를 합니다. 일단 라임의 가장 큰 특징이 non-deterministic하다는 특징인데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뭐 같은 점 X를 뽑았더라도 아웃풋이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뛰면은 뭐 아웃풋도 같아야 되는데 아웃풋이 득점이 이제 계속 달라버리니까 이런 일관성을 라임은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샵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저자가 말했던 세 가지의 특성, 로컬 어큐리시, 미싱네스, 컨시스턴시를 모두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라임에서는 컨시스턴시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라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제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쉐프의 경우에는 쉐프는 셰플리 밸류를 사용하면서 어디티브 메서드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설명 기법입니다. 그리고 그 쉐프에서 사용하는 쉐프 밸류는 그 부분집합 S가 주어질 때 I를 제외한 이 나머지 피처의 모든 부분집합이 S라고 했죠. 그래서 S가 주어질 때 셰플리 밸류의 조건부 기대값입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쉐프의 이 좋은 쉐프 기법을 어떤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커널 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라임 기반으로 라임을 먼저 사용했고요. 여기다가 셰플리 값을 계산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라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모델 어그너스틱 하는데요. 하지만 각 인스턴스마다 이 라임 값에서 이제 셰플리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셰플리 커널이라는 특정 함수로 매핑을 해야 됩니다.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느립니다. 그것도 이제 각 인스턴스 하나하나마다 이제 매핑을 계속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느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t가 트리의 개수, 그리고 l이 뭐 트리의 최대 입 개수고 m이 피처수입니다. 피처수가 이제 하나하나씩 늘어날수록 이제 2배가 되기 때문에 익스포넌셜하게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피처가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시간 복잡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제 컴퓨터 공학을 좀 컴공 쪽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 복잡도가 어떤 m이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지수 형태로 들어가 있다. 이건 거의 못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거의 이제 진짜 시간 복잡도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대신에 커널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델이건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범용성 자체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 기반의 이제 트리샵이랑 이제 딥샵은 각각 이제 모델이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맞춰서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샵 기법을 변형시킨 방법인데 그래서 트리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플릿 순서와 무관하게 일관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트리마다 조건부 기대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변수 중요도의 조건부 기대값을 다 구해서 이걸 다 더합니다. 그래서 최종 변수 기여도를 산출하게 되고요. 즉 이제 여기서 퍼뮤테이션 피처 임포턴스를 통한 계산이 아니라서 여러 조합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들의 이제 또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 피처 중요도를 산출하는데 좀 더 로버스트하게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의 개수 곱하기 트리의 최대 입수 곱하기
트리의 최대 깊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샵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쉽 같은 경우에는 뉴럴넷 모델을 위한 이런 설명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트리샵의 적용 모습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글로벌하게 또는 인디비주얼 인스턴스 글로벌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인스턴스별로 설명할 수 있고 이제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트리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설명한 이런 도표를 보면은 트리샵이 이런 사바스나 뭐 개인, 스플릿 카운트, 퍼뮤테이션 기법보다 좀 더 이제 로버스트하게 변수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딥쉽의 적용 모습입니다. 뭐 이미지를 예로 들면은 이런 도요새가 있으면은 도요새를 갖다가 어떤 뉴럴넷이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한 결과를 갖다가 딥쉽이 이걸 설명하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 부분은 이제 빨간 이런 피처들은 이게 도요새 클래스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피처들은 도움을 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어캣이구나. 미어캣 같은 경우도 이런 이 친구는 이제 눈에 어떤 좀 특징적인 피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이제 보고 이제 모델이 이 놈을 미어캣으로 분류하는데 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뭐 몽구스 얘를 몽구스로 분류할 때는 오히려 이제 눈 쪽이 이 특징적인 눈 쪽이 오히려 좀 디스어드밴티지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웠던 쉐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셰플리 밸류 기반으로 인스턴스뿐 아니라 모델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또 이제 모델 전체와 인스턴스 하나의 관측치를 비교해서 대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들만 설명이 가능했으니까 모델 전체를 설명할 수 없었죠. 하지만 쉐입 같은 경우에는 모델 전체도 설명할 수 있고 인스턴스 하나도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이걸 비교해서 대조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기반이 탄탄합니다. 저자들이 설명했던 어디티브 피처 어트리뷰션 메소드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으로 로버스트하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냈고요. 그리고 트리쉽과 딥쉽의 이런 모델에 맞게 이제 변형한 모델들의 빠른 속도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쉐입 기법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커널 쉐입의 경우 이제 데이터의 피처 수가 하나 늘어날수록 연산량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연산량이 너무 많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 커널 쉐입은 피처의 정속성을 무시를 합니다. 얘도 이제 주변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특성과 없는 특성 사이의 종속 구조를 무시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트리쉽과 딥쉽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런 종속 구조를 무시하는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리쉽의 경우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트리쉽의 저자가 그렇게 좀 설명을 했었는데 트리쉽의 경우 어떤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이 모델이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이 값을 대체하기 위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입 밸류는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어떤 선수의 기여도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어떤 선수가 있을 때의 뭐 득점이랑 없을 때의 득점이랑 뭐 이걸 차이를 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F with I 마이너스 F without I가 아니고 일단 셰플리 값의 그 S 그러니까 I가 빠졌을 때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이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기대값이었죠. 쉐입 밸류가. 그래서 이런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진 않기 때문에 잘못 해석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쉐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쉐플리 값을 기반으로 하고 그 어디티브 피처 어트리뷰션 메서드의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익스플레이네이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 이제 닙스에서 나온 Unified Approach to Interpreting Model Prediction, 이게 이제 쉐입을 처음 이제 설명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참조를 좀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트리 항상부를 위한 피처 애트리뷰션 모델, 여기서 이제 트리 쉐입이 고안이 됐습니다. 이 논문을 좀 참고하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쉐입 기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블로그들을 좀 참조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은 어텐션 기법들이 되게 대중화가 됐다 보니까 이런 어텐션을, 시각화한 어텐션 맵을 통한 모델 해석도, 모델 결과 해석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어떤 강아지랑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분류기인데, 어떤 분류기가 이 사진을 강아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럼 강아지로 분류를 할 때 어느 부분에, 그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보고 이 놈을 강아지로 분류를 했느냐를 뭐 히트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희 태스크에 관련된 논문에서 나온 이제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인데, 뭐 엣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가장자리에 디펙트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어텐션 맵을 출력을 해봤더니 이 가장자리 부분에 모델이 그러니까 집중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스크래치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부분에 모델이 집중을 해서 웨이퍼 빈 맵들을 다 스크래치로 분류를 하고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5-3 쉐입 기법에 대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상당히 이번 거 발제가 어렵기 때문에 질문 게시판에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